네, 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진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쥐의 뇌파 분석과 관련된 논문 두 편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The hypothalamic estrogen receptor pathway is involved in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induced visceral fat loss in premenopausal rast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Lipids in Health and Disease라는 저널에 2025년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4.2로 Nutrition Dietetics 분야에서 Q1에 랭크된 저널입니다. 네,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은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단순한 체지방이 아닌 내장지방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 요소임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내장지방 조직, 이 VAT의 과도한 축적은 심혈관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및 특정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이조절, 약물, 수술과 같은 일반적인 비만의 개입은 내장지방 조직인 VAT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근본적으로 운동, 훈련이 VAT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중강도와 고강도 운동은 VAT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예시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최근 메타 분석에서도 고강도 운동과 중강도 운동 간 VAT 감소 차이는 특별하게 관찰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강도 운동이 더 강한 VAT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및 에스트로겐 리셉터, 줄여서 ER의 패스웨이는 지방 분포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사실은 고강도 운동에 의한 지방 감소가 시상하부, 자율신경계 지방 축에 의해 조절되는 운동 후 지방 이완 작용의 가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하이퍼살라무스, 이 시상하부의 에스트로겐 알파의 분포는, 즉 이 에스트로겐 리셉터의 분포는 다른 ER 계열의 수용체보다 광범위하다고 하며 에스트로겐이 주로 ER 알파 패스웨이를 통해 자율신경계 아웃플로우 및 지방 이완 작용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기에 시상하부의 이 에스트로겐 알파 패스웨이는 고강도 운동으로 인한 VAT 감소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고강도 운동 후 산소 소비량인 EPOC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운동 후 지질대사와 관련이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의 지질대사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시상하부 지방에 위치한 에스트로겐 알파의 상승이 고강도 운동 이후 VAT 이완 작용, 이 카타볼리즘을 강화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은 연구 서머리며 폐경기 전후 명확한 프로필의 차이를 보이기에 정상 암컷치와 난소를 절제한 암컷치를 연구에 포함시켜 두 군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실험으로 구성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중강도, 고강도 운동의 효과를 비교하고 두 번째는 정상주에서 에스트로겐 알파 발현 증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시상 하부에 에스트로겐 알파를 차단하였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실험에는 3개의 독립적인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5마리의 쥐식, 렛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실험 1의 경우 7마리씩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10주 동안 중재를 받으며 실험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10주는 인간의 6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6개의 그룹은 다음과 같이 난소를 제거하지 않은 노멀쥐들의 고강도, 중강도, 그리고 컨트롤, 좌식 운동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 컨트롤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베레이토미, 즉 이 난소를 제거한 수술을 진행한 뒤에 고강도 운동, 그리고 중강도 운동, 그리고 컨트롤 그룹 총 이렇게 6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폐경기, 즉 에스트로겐 알파에 따른 운동 효과를 전반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험은 5마리씩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단순하게 정상지로부터 고강도 운동, 중강도 운동, 그리고 컨트롤 그룹 이렇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누었고 중재를 4주 동안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2.5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두 번째 실험에서는 시상하부에 이 LFP, 즉 이 뇌파 전극을 이식한 데이터를 취득하였으며 운동 후 12시간 있다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 중재 이후 1에서 24시간 사이, 즉 24시간 동안 이 EPOC라는 산소 소비량을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 운동 강도에 따른 시상하부의 정기적 패턴의 변화와 이 EPOC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험에서 6마리씩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컨트롤 그룹과 고강도 운동을 진행하는 그룹, 그리고 고강도 운동이지만 이 AZD라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억제제를 투여한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 AZD라는 약물은 운동 후에 EPOC가 상승하는 기간에 투여를 하였다고 하며 이를 통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내장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실험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원에서 6주간의 적응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 4주 동안 수술을 진행한 뒤에 4주 동안의 회복 기간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후 10주 동안 고강도 혹은 중강도 운동을 수행을 하였고 NH그룹, 즉 이 노멀주의 이 하이 인텐시티 고강도 훈련을 한 그룹에서 4주차부터 몸무게 감소와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증가를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림에서는 이 쥐들을 통해 실험 2에 사용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였는데 그거는 정확히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이 실험 2를 수행하였다라는 의미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험 2의 경우에는 역시 동일하게 6주의 적응 기간 이후 전극 삽입 수술 후 2주 동안의 회복기를 거쳐 4주의 중재를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지금 이 오베렉토미 수술을 진행한 쥐를 이제 실험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오베렉토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복부를 절개하다 보니까 좀 수술의 회복이 조금 길게 요구가 되고 이 뇌파 전극 삽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짧은 회복 기간만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후 이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시상하부의 LFP 파워 증가와 이 EPOC 산소 소비량의 증가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3의 경우 6주의 적응기 이후 ICV라고 해서 이 카테터를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AZD라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억제제를 투여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이식 후 2주의 회복기를 거쳐서 훈련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과는 AZD 약물이 HIT, 즉 고강도 운동으로 인한 EPOC 증가 및 내장 지방의 카타볼린 효과를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동물 모델의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의 일반식을 제공한 뒤 실험기간 내내 이 고지방 식단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이 하이팻 다이어트가 단기간에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LFP 전극 삽입 및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극은 시상하부의 이 PVN이라는 지역에 삽입을 하였으며 LFP 신호는 운동 후 12시간 뒤 약 30분 동안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LFP 신호는 2kHz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되었으며 250Hz의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친 뒤 5분의 세그먼트를 추출하였으며 이 50Hz의 노치 필터링을 적용을 하고 아래 대역에 대해서 이 PSG를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운동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데 우선 운동은 5일의 러닝머신과 2일의 휴식으로 이제 매주 반복해서 수행을 하였고 모든 실험은 이 에너지 대사 이런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18시부터 19시 사이에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강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45분 동안 중간 속도로 러닝을 지속하였고 고강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1분의 빠른 속도와 2분의 중간 속도 사이클을 반복하여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MIT와 HIT의 이 총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이 HIT의 사이클 수를 조절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실험원에서 몸무게, 사료 섭취량, 이 SPA 결과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SPA는 제가 앞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간단하게 행동 테스트의 일종으로 우울증 검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쳇바퀴를 얼마나 몇 바퀴를 돌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동안 쳇바퀴를 몇 바퀴 굴렸는지를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이 수술이 진행된 이후 직후부터 몸무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며 이 4주 차부터 그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상지와 폐경기지 모두 운동을 하지 않은 컨트롤 그룹이 이 몸무게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폐경기지에서는 이 중강도와 고강도 운동 간의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정상지에서는 두 그룹 간에는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 섭취 역시 수술 후 폐경기지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동을 진행한 뒤 점차 감소하여 정상지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정량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난소 제거를 진행한 뒤 회복 기간에서 유의미한 사료 섭취량의 증가를 보였으며 10주의 훈련 기간 동안에도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운동에 의한 내장 지방 감소가 섭식 행동의 조절이 아닌 지방 대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경기 동물의 경우 전체적으로 SPA, 즉 이 쳇바퀴를 돌린 횟수가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 강도에 따른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 같은 SPA의 감소는 선행량과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운동 강도에 따른 SPA의 차이가 없는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실험 3에서는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SPA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점으로 보아 이러한 불일치는 동물의 개인 차이에 의한 결과일 수 있으며 호르몬, 유전적 영향, 도파민 회로 등 다양한 요인이 이 SPA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실험원에서 지질지표들의 결과 및 내장지방의 질량, 부피 등과 관련된 결과입니다.
간단하게 TC는 이 토탈 콜레스테롤 양, 그리고 TG는 트리글리세리드, 그리고 LDLC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DLC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로 나타내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총 콜레스테롤 양과 트리글리세리드는 이 지방 및 지질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E는 이 작은 주기의 지방량, 쉽게 생각하시면 내장 지방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F는 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G는 이 지방세포를 활성화시켰을 때 이 지방세포의 분포를 나타내는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리드, 나쁜 콜레스테롤 모두 폐경기 모델에서 정상 대비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M이 통계 표시, 그리고 이런 기호들도 다 통계 표시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군 역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내장 지방량의 경우에는 운동을 할수록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포의 크기 역시 이 폐경기 모델에서만 유의미하게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지와 폐경기치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 결과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고강도 운동이 중강도 운동에 비해서 더 뚜렷하게 내장지방을 감소시켰음을 시사하며, 중강도 운동은 폐경기 모델에서만 VA 내장지방의 감소를 유발하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고강도 운동은 TG와 이 LDL-C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이는 고강도 운동이 지질대사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며, 중강도 운동 대비 고강도 운동에서 내장지방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다양해서 조금 결과가 중구난방인데, 정리하면은 운동은 총 체지방,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내장지방 및 지질대사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고강도 운동이 중강도 운동 대비 이러한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시상하부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발현과 관련된 결과입니다. 아마 그림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쉽게 시상하부의 이 ARC, 즉 궁상외과 VMG, PVN의 결과를 나타내며 붉을수록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발현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 왜 이렇게 보이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DAPI는 세포액이 있으면 파란색으로 표기된다고 하고, 파란색이 좀 일부 이렇게 약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ERA, 에스트로겐 알파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을수록 빨간색으로 표기, 그리고 멀지는 이 DAPI와 ERA를 합쳐서 이제 보면은 좀 에스트로겐 수용체 발현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이렇게 멀지 결과까지 언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 멀지 결과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폐경기쥐의 경우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정상쥐 대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즉 폐경기이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좀 결핍이 되어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운동은 고강도로 진행을 할수록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발현이 두 그룹 모두 조금 더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정량 분석 결과를 보시면 정상쥐에서는 고강도 운동에서 유의미하게 더 큰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발현을 볼 수 있지만, 폐경기 모델에서는 그림에서는 약간 빨개지는 것을 보이긴 하지만 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F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내장지방 내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발현 정도를 나타냈는데, 역시 이는 오히려 이 정상쥐와 폐경기쥐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 운동이 지방에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시상하부에서의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고강도 운동을 할수록 증가한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내장지방 감소를 위한 고강도 운동의 주요 매개체임을 시사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 시상하부의 이런 세포 핵이 에너지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에 의한 영향이 증대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경기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자체가 결핍되어 있기에 운동을 하여도 에스트로겐이 이러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자들이 폐경 전에만 시상하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의한 내장지방 감소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이제 좀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폐경기 후에서는 앞선 페이지의 결과에서 보시면은 폐경기 모델에서도 이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고 이런 좀 전체적인 지질대사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서 이 폐경기 전후에 내장지방 감소에 대한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폐경기 모델에서는 에스트로겐 알파에 의한 이 내장지방 감소가 아니라 다른 작용에 의한 내장지방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폐경기 후에 폐경기 모델에서 이 지질대사나 이런 내장지방의 크기가
줄어들었던 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폐경기 후에도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의한 이펙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소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해석은 조금 부족하여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실험 2에 대한 LFP 분석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인 그림 5와 이 뒤의 결과인 그림 6의 경우에는 앞선 그림 대비 상대적으로 좀 해상도가 많이 낮은 것을 확인을 하여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며 해당 결과는 운동 후 주파수 제약별 LFP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A는 이 100Hz까지의 FFT 결과를, B는 30Hz까지의 결과를 나타내며 선이 많은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 위에 3개는 운동 훈련을 진행하기 전 프리 구간, 그리고 가운데 3개는 운동 훈련 중간에 2주간의 결과를, 그 다음 마지막 훈련은 운동 훈련이 끝난 뒤 4주 뒤의 결과를 나타내며 실선이 고강도 운동, 그리고 굵은 점선이 중강도, 그리고 얕은 점선이 이 컨트롤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세타와 알파 대역에서 4주 뒤, 즉 이 하늘색 선이 제일 아래에 있는 4주 뒤에 이 고강도 운동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델타는 감소를 하였고 세타와 알파는 증가를 하였다라고 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베타 역시도 증가를 하였고요. 실제로 이 정량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델타에서는 이 마이너스, 이게 음수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델타에서는 고강도 운동에서 파워가 유의미하게 감소를 하였고 알파와 베타에서는 유의미하게 증가를 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F 결과는 훈련 후 24시간 동안의 이 EPOC 산소 소비량의 결과를 나타내며 고강도 운동이 특히 초반 구간에서 유의미하게 더 많은 산소를 소비를 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흡은 이 산소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고, 마지막 결과는 지방의 산화 속도 결과인데, 고강도 운동에서 운동 직후 지방이 더 많이 산화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반 구간에서만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었고, 이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 구간에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고강도 운동이 특정 신경 하위 집단을 강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시상하부의 알파 및 베타의 변화는 에너지 항상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 운동에 대한 효과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과는 실험 3에 대한 결과입니다. 실험 3은 컨트롤, 고강도 운동 그룹, 그리고 고강도 운동 그룹이지만 이 AZD라는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억제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무게의 경우 4주간의 운동 훈련 전후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내장 지방의 경우 고강도 운동을 진행한 그룹에서 가장 큰 감소를,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억제하면은 컨트롤보다는 감소를 하였지만 고강도 운동보다는 증가를 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C는 이 쳇바퀴를 굴린 횟수를 나타내며 컨트롤 대비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서 결과에서 언급드렸듯이 이 고강도 운동에 따른 이펙트가 나타나는 것이 앞선 결과에서 실험 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좀 개인차나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 섭취량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산소 소비량과 이 호흡, 그리고 지방 산화 정도 역시 고강도 운동에서만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억제하였을 때 고강도 운동에 의한 산소 섭취량 및 지방 산화 효과가 제거되었음을 언급하며, 역시 시상하부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경로가 고강도 운동에 의한 내장 지방 감소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 산화 정도에선 일부 유의미한 효과가 보였으나 이에 대해선 따로 정확 언급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네, 결과를 종합하면 중강도 운동에 비해 고강도 운동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발현을 조절하여 내장지방 감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이며, 특히 시상하부의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주요 역할을 함을 밝혀냈다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폐경기 후에 발생한 지질 및 내장지방, 그리고 지방세포 크기의 감소에 대한 해석이 없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규명이 되면 조금 더 좋은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폐경기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결핍되어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폐경기 모델에서 감소한 내장지방의 감소는 시상하부의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아니라 다른 경로에 의한 이펙트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으로 추측됩니다. 논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폐경기 쥐의 경우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정상 쥐 대비해서 고지방 사료를 동일하게 먹어도 살이 더 많이 찌기도 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살이 더 많이 빠져서 이러한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시상하부가 아닌 보다 감정 쪽과 관련이 깊은 아미게달라, 편도체 부근에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관찰하거나 좀 다른 영역의 이펙트를 관찰해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수행하려는 연구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연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으며, 비만의 기전을 밝혀내는데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역할도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논문은 앞선 논문과는 조금 다른 주제의 논문인데 클로스드 루프 기반의 BMI 시스템이 설치류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라는 주제의 연구 논문입니다. 사실 통증이라는 것이 주관적이어서 설치류에게서 어떻게 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었는지 궁금하여 저널 미팅으로 준비하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사이언스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슨이라는 저널에 2022년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14.6, 셀 바이올로지 분야와 이 메디슨 리서치 익스페리먼탈 분야에서 Q1에 랭크된 아주 좋은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네,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클로즈드 루프 BMI는 감각 및 모터 이벤트에 대해 신경 정신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성 통증은 가장 흔한 감각 장애 중 하나이며 현재 치료는 양리학적 개입이나 척추 신경 조절로 제한되며 개별 통증 시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과소 치료 혹은 과잉 치료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BMI 기반의 치료는 통증 관리에 이상적으로 적합하지만 아무래도 통증 신호를 해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1차 체감각 피질인 S1과 전대상 피질인 ACC에 대한 언급을 하며 통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통증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이 두 ROI가 가장 관련성이 높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BMI 기반의 시스템은 신호를 정확하게 디코딩하기 위해 대부분 뉴런의 스파이크 신호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별 스파이크 신호는 이 만성 통증 관리에 필요한 장기간에 걸친 신호를 기록하기 어렵다고 하며 이 부분에서는 개별 스파이크 신호가 아닌 국소 부위의 신호를 나타내는 LFP 신호가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두엽 피질인 PFC는 감각의 탑다운 제어를 위한 중요한 센터로 만성 통증 감소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즉, 앞선 S1과 ACC는 이 통증을 해독하기 위한 중요한 지역이며 프리프론탈 콜텍스, PFC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위한 중요한 지역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S1과 ACC의 LFP 신호를 디코딩한 뒤에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의 광자극 혹은 이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 즉 이 전기 자극을 결합한 이 BMI 시스템을 개발하고 통증 치료 효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는 총 22마리의 SD렛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자극과 관련된 연구에는 이 트리트먼트 그룹의 5마리, 그리고 대조군의 5마리 해서 총 10마리가 사용이 되었고, DBS 관련 연구에서는 CFA 그룹의 7마리, 그리고 SNI 그룹의 5마리 해서 총 12마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CFA와 SNI는 서로 다른 종류의 만성 통증 모델을 의미하며 간략하게 CFA는 이 염증성 통증, 염증 주사를 놔가지고 이 통증을 유발하는 그룹이고 SNI는 신경을 절단을 해가지고 좀 일부 신경에 좀 민감하게 만들어 놓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또한 광자극 관련 연구에서는 CFA 통증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광자극 연구와 DBS 연구 모두 바늘로 찌르는 기계적 통증과 열을 주는 열 관련 통증도 함께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측정 및 자극, 전극 이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LFP 측정 전극은 32채널의 실리콘 전극이며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ACC와 S1의 각각 전극을 이식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실리콘 전극을 이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광자극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림빅 PFC에 이식을 하였으며 10ms의 펄스로 20Hz의 자극을 5초 동안 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광자극을 위해서는 사전에 뉴런이 자극에 반응하도록 바이러스를 주입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 흥분성 뉴런만 광자극에 의해 반응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아마 제가 이전 저널 미팅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려서 좀 이제는 익숙하실 텐데 좀 널리 사용되는 광자극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DBS 같은 경우에도 역시 프리림빅 PFC에 전극을 삽입하여 자극을 주었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20Hz와 25마이크로암페어의 앰플리튜드로 구성되어 있고 역시 동일하게 5초 동안 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약간의 이 뎁스가 조금은 다른데 이 두 영역간의 뎁스가 조금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 광자극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위치에 정확히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자극을 줘야지만 이 광자극을 받아서 뉴런이 액티베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뎁스가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닌가 싶은 추측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LFP 신호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선 시계열 분석에서는 ERP와 PSD 분석이 활용되었습니다. 추가로 본 연구의 핵심 부분인 통증 디텍션을 위한 비지도 학습 기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입력 신호는 필터링된 시계열 신호가 사용되며 필터링 범위는 이 로우 감마 그리고 하이 감마 그리고 300Hz 이상의 신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300Hz 이상의 신호는 뉴런의 스파이크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경우 이 SSM이라는 모델이 사용되었는데 저도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이 시간적 패턴을 좀 학습할 수 있고 노이즈에 강하여 개인별 어댑테이션에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실제 수식을 보면은 이 Y값 같은 경우에는 Z값의 조절 개수를 곱하고 상수와 가우시안 노이를 더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칼만 필터를 사용하여 트레이닝을 진행한 뒤에 이 결과는 이 Z스코어 기반으로 이제 아웃풋을 도출하게 된다는데 아웃풋을 도출하게 되며 이 Z스코어 값이 95%의 신뢰 구간을 기반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3.38 절대값 3.38을 넘을 경우 통증이 발생했다라고 추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자들은 이 통증에 대한 레이블링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 즉 이 베이스라인으로 미리 훈련을 시켜놓고 통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평소와 다른 패턴이 보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비지도 학습 기반의 모델을 설계하여 이 평소와 다른 패턴을 찾아내도록 모델을 학습을 하였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크로스 콜릴레이션 펑션이라는 CCF도 함께 사용을 하였는데 현재 전극이 이 AAC와 S1에 각각 삽입이 되었는데 이 두 영역에서 판단하는 통증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CC 같은 경우에는 보다 감정과 관련된 통증, 즉 내가 통증이라고 느끼는 이런 감정과 관련된 부분을 관장하고 S1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감각세포가 관장을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두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통증이라고 판단해야만 최종적으로 통증이라고 디텍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ACC와 S1의 이 상관관계를 서로 분석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통증을 이 디시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해당 결과는 이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나타냅니다. 먼저 클로즈 루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ACC와 S1에서 이 LFP 신호를 기록하고 SSM 모델을 통해서 통증을 디텍션하여서 광자극 혹은 DBS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아래 신호는 신호 예시를 보여주고 모델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이 G액에서 PP라는 이 바늘과 VF라는 이 커다란 털 같은 도구로 눌렀을 때 반응을 나타내며 당연하게도 이 PP에서 더 강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해당 결과는 이 자극을 주었을 때 발을 피한 이 확률을 나타낸 결과로 PP 같은 바늘로 이제 찔렀을 경우에는 100%의 확률로 모든 G들이 발을 피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이 VF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압력 일정 수준의 압력을 이게 제시를 할 수 있는데 한 6g 정도의 압력을 제시를 하였을 때 대부분의 G들이 약간 통증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발을 피하지 않은 약 20%도 안 되는 비율로 발을 피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C와 D 결과 같은 경우에는 통증 감지 결과를 나타내는데 PP는 이 통증을 실시간으로 잘 감지를 하였음을 실제로 PP 자극을 제시한 이후 이 통증을 제대로 잘 감지를 하였음을 확인을 하였고 V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통증이라고 쥐들이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자극을 주었음에도 이 알고리즘이 통증을 감지하지 못하는 정상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환경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통증 감지를 테스트한 결과로 여기 이 다이아몬드 결과는 통증을 잘 감지한 결과를 나타내고 이 별표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잘못 감지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결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림으로 봤을 때는 통증을 잘 감지한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자극이 제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감지됐다. 즉 이러한 패턴이 왜 나타나는지는 정확한 언급은 없어서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F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감지율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로 ACC와 S1 그리고 두 신호를 함께 사용했을 때 모두 PP 자극에서 유의하게 높은 통증 감지 결과를 보여주었고 거의 대부분 약 80%에 육박하는 결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G 결과 같은 경우에는 FP, 즉 이 잘못 감지된 경우를 나타내고 ACC와 S1 모두 한 2.5회 정도 잘못 감지된 결과에 비해서 PP 같은 경우에는 한 1.5회 정도로 두 신호를 함께 사용했을 때 보다 조금 잘못 감지된다, 즉 보다 성능이 높다라는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H 결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의 안정성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며 이 세션 1과 세션 2는 3개월 텀을 두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결과인데 3개월 후에도 이 두 신호를 함께 사용했을 때 안정적으로 유사한 비율로 통증을 디텍션 하였다라고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이 ACC만 사용을 하였을 때는 3개월 뒤에 통증 감지 성능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I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좀 일반화 성능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데이 1의 데이터로 훈련을 진행을 하였음에도 데이 2, 3, 4, 5에서 이 해당 모델을 적용을 하였을 때 이 통계차가 나지 않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은 보이지만 통계차가 나지 않는 즉 유사한 정확도로 이 통증을 감지했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이 ACC는 통증의 정서적 요소를 주로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S1은 이 통증의 감각 정보에 대한 처리를 주로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두 뇌 영역 사이의 정보를 통합하였을 때 전반적인 통증 유발에 대한 감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 BMI 시스템에 의한 통증 치료 효과를 관찰한 연구입니다. 먼저 바늘 자극, 이 PP 자극에 대한 실험을 보면은 방을 2개로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이 조금 신선한 실험이었는데요. 먼저 10분 동안 이 쥐들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여서 이 2개의 방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이제 쥐들을 풀어 넣었다고 합니다. 해당 데이터로 이제 모델을 학습하였다고 하고, 이때 한 챔버에 100초 미만의 시간을 보냈거나 500초 이상의 시간을 보낸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좀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모델의 안정성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20분 동안 쥐들이 바늘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쥐가 왼쪽 방에 있을 경우에는 BMI 방식 그리고 이제 매뉴얼 방식 이 2가지 방식으로 광자극을 주어 뉴런을 활성화시켰으며 반대쪽 방에서는 바늘과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광자극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즉 한쪽의 경우에는 통증이 감지되면은 이 광자극을 통해서 좀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고 한쪽 방은 무작위로 하였기 때문에 좀 대조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광자극이 이루어지는데 통증과 무관하게 광자극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대조군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BMI 방식은 앞선 시스템에 의해서 이 모델이 통증을 감지를 하면은 이 광자극을 제시한 경우를 나타내고, 매뉴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을 하는 사람이 바늘로 이 쥐를 찌르기 전에 수동으로 좀 광자극을 제시하고 바로 바늘로 찌르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20분 동안 실험을 진행한 뒤에 이 테스팅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 테스팅 기간에서는 쥐들을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고 쥐들이 어느 방에 더 오래 머무르는지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즉 두 방 중에 이제 통증이 없었던 방, 이쪽 방에 가면 통증이 없네, 쥐들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쪽 방에 더 오래 머무를 것이다. 이쪽 방에 더 오래 머무르는 이 쥐들의 성향을 쥐들의 성향을 기반으로 이러한 실험을 설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앞선 10분 동안에는 쥐들이 두 방 모두 좀 비슷한 시간을 보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스팅 단계에서는 BMI 기반의 이 중재를 수행한 방에서 쥐들이 유의미하게 더 많은 시간을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CHR2 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광자극을 위한 약물을 주입하여 광자극에 뉴런이 반응한 쥐들이고, 여기 YFP 이 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물을 주입하지 않고 광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전혀 이 뉴런이 반응하지 않는 이 컨트롤 그룹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결과 역시 이 대조군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CHR2 쥐들은 유의미하게 더 많은 시간을 왼쪽 방에서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CPP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팅 기간에 BMI 방에서 머무른 시간에서 이 베이스라인 기간을 뺀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양수일수록 이 BMI 방에 더 오래 머물렀다라는 결과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C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매뉴얼 결과를 나타내며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D 결과 같은 경우에는 BMI와 매뉴얼 방식을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한 결과인데 프리 구간에서도 차이가 없었고 테스팅 구간에서도 BMI와 매뉴얼 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BMI 기반의 클로스 루프 방식이 수동 조작만큼 효과가 있었다. 즉 통증을 제대로 디텍션을 했다라는 결과를 시사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무해한 자극 VF 자극을 결과를 나타내며 BMI와 랜덤 모두 차이가 없었고 광자극 그룹과 대조군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통증이 없으면은 이 BMI에 대한 이 BMI 클로스 루프 시스템에 대한 효과가 없다라는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열통증에 의한 반응 결과를 나타냅니다. 열자극은 IR70과 IR10, IR20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었는데, IR70은 강한 열자극, 이게 이 적외선의 이 압축 정도 이런 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는데, 어쨌든 IR70은 강한 열자극이고 IR10은 약한 열자극이라고 합니다. 즉 이 IR10이 앞선 VF와 유사한 맥락이고 IR70이 앞선 PP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IR70에서는 100%의 확률로 쥐들이 발을 피했고 IR10에서는 거의 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증 감지 역시 IR70에서는 통증을 이 모델이 잘 정확하게 디텍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IR10에서는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모델이 디텍션하지 않는 정상적인 결과를 보였음을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량 분석 역시도 이 IR70에서 거의 80% 이상의 이 정확도로 통증을 디텍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IR10과 20에서는 통증을 거의 감지하지 않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광자극을 제시하였을 때 발을 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즉, 이 통증이 완화가 되었으면 발을 조금 더 늦게 뺄 것이다. 그리고 통증이 완화가 되지 않았으면 발을 좀 더 빨리 뺄 것이다. 라는 이제 그 근거를 기반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광자극이 없을 때 대비해서 이 BMI 기반 광자극과 매뉴얼 기반의 광자극을 진행을 하였을 때 유의미하게 더 느리게 발을 피했다 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MI와 매뉴얼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BMI가 이 매뉴얼 방식과 유사하게 이 통증의 중재 효과가 있었다. 즉, 이 통증을 정확하게 디텍션하고 정확한 중재를 수행을 하였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FP, 즉 이 컨트롤 그룹에서는 어떠한 그룹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CFA, 즉 만성염증성 통증 모델에서의 통증 치료 효과를 관찰한 연구입니다. 이는 발에다가 이 CFA를 주입하면 발이 붓고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하며, 이때 VF를 통해서 자극을 제시하여 통증을 유발하였다고 합니다. 비결과는 VF 입력 강도로 나타내는데, 기존에는 15g의 압력으로 눌렀을 때 쥐가 회피를 했지만 CFA 약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거의 1g 정도의 압력으로만 눌러도 발을 회피할 정도로 이 발이 매우 예민해져 있으며, 이는 2주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선 연구에서는 이 6g의 VF, 이 6g의 압력으로 VF를 제시하였을 때 10%, 약간 20%도 안 되는 거의 10% 근처의 이 회피율을 보였지만, 해당 이 CFA 약물을 주입한 경우에는 6g의 VF를 제시를 하였음에도 이 80%가 넘는 회피율을 보임으로써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다고 하고, 한 0.4g 정도의 압력으로 VF를 이제 제시를 하면은 좀 피하지 않는 이 정도는 돼야지 약간 통증이라고 안 느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이 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감지율 역시도 좀 정확하게 감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F 결과 같은 경우에는 BMI 치료에 대한 효과를, BMI 중재 시스템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광자극이 없을 때는 거의 1g의 압력으로만 제시를 하여도 통증이라고 이제 느끼는데, 이 BMI 기반의 중재를 수행할 경우에는 한 4g 정도의 압력으로 제시를 해야지만 피하는, 그리고 이 5마리 쥐의 결과를 각각 나타내는데, 어떤 쥐는 8g 이상의 압력으로 찔러도 이제 좀 피하지 않는 이 정도의 결과를 보였다. 즉, 통증이 매우 완화가 되었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결과는 앞선 실험과 동일하게 이 동일한 방 2개를 이제 놓은 실험 결과로, 역시 CFA 약물 주입군에서 BMI 중재를 수행을 하였을 때 통증이 약해지는 동일한 결과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아래 결과가 좀 이제 흥미로운 결과인데, CFA 약물을 주입하였고 이제 발에 통증이 이제 좀 만성적으로 이제 나타난 상태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한 결과이고, 60분 동안에 이 해당 실험에서는 이 본프레이, 즉 이 바늘로 찌르지 않습니다. 즉 외부에서 물리적인 자극을 제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통증이 감지되면은 이 모델이 이를 디텍션하여서 이제 중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자발적 통증에 의한 이 BMI 시스템의 효과를 관찰한 연구인데요. 해당 결과에서도 이 BMI 기반의 시스템이 동일하게 통증을 완화시켰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여태까지 결과는 모두 광자극에 의한 결과였고, 이제 본 결과 같은 경우에는 DBS, 즉 이 딥브레인에 제시되는 전기자극의 통증 완화 효과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광자극 같은 경우에는 광자극을 사용하기 위해서 약물을 주입해야 하기도 하고, 특정 뉴런만을 액티베이션 시키기 때문에 임상에서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DBS 같은 경우에는 최근 TIS와 같은 비침수적인 DBS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임상적 활용성이 높을 수 있어서 훨씬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C와 D 결과 같은 경우에는 PP, 즉 바늘로 찔렀을 때의 이 DBS 통증 완화 효과를 관찰한 결과이고, BMI 기반의 이 중재 시스템이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열에 의한 통증 역시 BMI 기반 중재를 수행하였을 때 훨씬 더
피하는 시간이 늦었다. 피하는 시간이 늦어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염증성 CFA를 주사한 뒤에 이 VF 자극을 제시를 하였을 때도 역시 모든 G들에게서 BMI 중재를 수행을 하였을 때 이 역치값이, 압력의 역치값이 더 올라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G와 H 결과는 이 VF 결과인데요. 역시 BMI 그룹에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었고, 아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물리적 자극 없이 이 자발적 통증 감지 및 이 중재 치료를 수행을 하였을 때도 유의미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과는 이 SNI라는 신경 변증성 통증을 유발하였을 때 완화 효과를 관찰하는 결과입니다. 이는 앞선 CFA와 다른 기전으로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하는데, 수술을 통해서 대퇴 이두근의 복제신경이라는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절제를 하여서 이 복제신경이 아마 뒷발에 이 신경을 관장하는 것 같은데, 이 해당 신경만 남았기 때문에 이 신경에 대한 민감도가 좀 예민해진 상태를 만든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쨌든 CFA와 동일하게 이 SNI라는 이 신경 절단술을 통해서 좀 발을 예민하게 만든 결과를 나타내고, 실제로 이 VF의 압력 같은 경우에도 앞선 CFA와 동일하게 거의 1g 수준으로 매우 민감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 BMI 중재를 수행할 경우, 이 DBS 기반의 BMI 중재를 수행할 경우 역치값이 향상되고, 이 자발적 통증 관련 실험을 수행을 하였을 때도 역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프리림빅 프리프론탈 콜텍스의 광자극 혹은 DBS 자극을 제시하면 효과적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ACC와 S1의 LFP 신호로 디코딩하면 통증을 효과적으로 디텍션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라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늘 통증, 열 통증, 염증성 통증, 신경 절단에 의한 통증 등 다양한 종류의 통증에서 일관된 효과를 관찰하였으며, 장기간의 지속성 및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한 좀 일반화 가능성까지 확인함으로써 매우 가치 있는 연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시스템을 설계하고 통증 완화 효과를 관찰한 연구이기도 하고, 결과들이 워낙 클리어해서 그런지 디스커션 자체가 그렇게 좀 딥하고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저자들이 몇 가지 한계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완전히 95% 이상 높은 통증 디텍션을 하지는 못하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쥐들이 비정상적인 행동 혹은 좀 신경 패턴 등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델이 잘못 감지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보다 더 긴 기간의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앞선 첫 번째 연구에서 쥐들의 10주 정도가 인간의 한 6년 정도였으니까 3개월이면 거의 한 7년 정도를 테스트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충분히 긴 기간 테스트가 입증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 제가 비만, 식욕, 우울증 등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타겟하는 내용은 역시 이 프리림빅 PFC, 프리프론탈 콜텍스이기 때문에 해당 영역이 통증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보아 해당 영역이 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 같고, 통증 역시 우울행위, 이 정서적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해당 영역의 자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우울증 역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울증을 치료하는 전기자극이 제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식욕을 억제하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우울감의 증가 없이 식욕을 억제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다이어트 치료제의 개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활용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